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그 결과 저는 제 집에서 밀려났고 오피스텔 한 구석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를 매일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명의만 바꾸자고 했을 땐 그렇게까지 나를 내칠 줄은 몰랐어요. 집도 가족도 믿었는데 결국 그 믿음이 내 허리를 꺾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이름은 나보키입니다. 서울 외곽에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 그 집에서 반평생을 살았고 거기서 딸을 키우고 손주도 보았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떴고 혼자 그 집을 지켰어요. 집은 작고 낡았지만 내겐 고향이고 뿌리 같은 곳이었어요. 그 집 안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이었거든요. 딸은 결혼하고 도시로 나갔어요. 처음엔 자주 오더니 해가 갈수록 발길이 뜸해졌죠. 그래도 명절이면 손주 손잡고 얼굴 한번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웠어요. 사위는 말이 많고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꼭 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애도 할머니 밥 제일 좋아해요. 그 말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거짓은 아니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짜고짜 말을 꺼냈어요. 이 동네 조만간 재개발 들어간다네요. 명의를 제 쪽으로 잠깐 옮기면 보상도 빠르고 절차도 훨씬 쉬워진다며 도장만 한번 찍어달라고 했어요. 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복희 엄마 요즘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이런 거 잘못하면 손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나는 이해보다 믿음을 먼저 골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항상 그랬듯이요. 그날 저녁 사위가 들고 온 서류에 내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도장 찍는 내 손이 그리도 쉽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 서류가 내 인생을 나 몰래 갈아엎을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이제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그 말이 나를 편하게 하겠다는 소리였는지, 이제부터는 빠지란 소리였는지 나는 끝까지 해석 못했어요. 그래도 그날 밤 내 베개 밑에 서류 복사본을 넣고 잠들었어요. 어쩐지 찜찜했어요. 하지만 그 찜찜함은 며칠 뒤 진짜로 내 등에 칼처럼 꽂히게 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 종이 한 장짜리 짐이 된 느낌이었어요. 방 하나 얻어주겠단 말에 눈을 피하는 딸의 얼굴이 잊히질 않더군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사위는 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창틀이 썩었다느니 지붕에 비가 샌다느니 유난스레 살갑게 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딸에게 전화했더니 받긴 했는데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회사 일이 많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곧 끊자 하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도 끊기는 줄은 몰랐어요. 집 안에 있으면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낯선 남자들이 우리 집 담벼락을 훑어보며 뭔가 숫자를 적고 가기도 했고 대문 앞에 꽂힌 부동산 전단지가 며칠을 지나도 그대로였거든요.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사위가 왔어요. 오랜만에 웃으며 들어섰지만 입안에 도는 말은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했어요. 보상금이 충분히 나올 거라며 그걸로 오피스텔 하나 얻어준다고 했어요. 딸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사위가 먼저 집 얘기를 꺼냈어요. 오래된 이불은 정리해버리고 필요한 것만 챙기자고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 사람들한텐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이 중요한 거였다는 걸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고 입안을 깨물었어요. 그동안 나도 사위가 가족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연탄 보일러 밸브를 천천히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안의 모든 공기와 기억이 나만 아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그들은 여기서 산 적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짐을 싸려는데 손주가 그려준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하늘 위에 집이 있고 그 옆에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 그 종이를 떼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래도 아무도 보지 않게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칠 후 사위가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부동산에서 만나야 한대요. 딸은 여전히 조용했고 내 눈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어릴 때 눈에 물 맺히던 그 아이는 이제 내 눈물조차 외면하더군요. 집 문을 닫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질감이 밀려왔어요. 이 집은 아직 내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등기부상 이름은 사위였지만 지금까지 이 집을 지킨 건 나였어요. 눈물 나도록 분명하게 짐 싸는 법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걸 남의 입에서 듣고야 실감했거든요. 사위는 아침부터 부동산에 가자고 재촉했어요. 계약 전에 잔금 확인을 해야 한다며 차 안에서 내게 명세서를 내밀었죠. 나는 숫자를 읽지 못했어요. 아니, 보이지 않았어요. 도장이 찍힌 종이만 자꾸 떠올랐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옆자리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빠질수록 조용해지더군요. 부동산 사무실 앞 사위는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죠. 어머님, 이제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도 넓고 깨끗하다고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원한 건 공간이 아니라 기억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인은 단 몇 분이면 끝났어요. 사위가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렸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빠지자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더군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짐이 다 정리돼 있었어요. 오래된 솥은 이미 내다 버려졌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내 찻잔도 보이지 않았어요. 살아온 시간보다 치워진 물건들이 더 빨랐어요. 손주가 좋아하던 작은 이불을 챙기다 그 애가 적어준 메모가 떨어졌어요. 할머니 방 최고. 그 글자 하나에 내가 얼마나 웃고 울었던지 몰라요. 그 종이만 품에 넣고 남은 방을 돌아봤어요. 발바닥이 닿았던 자리마다 내가 있었어요. 무릎 꿇고 걸레질하던 거실, 창밖을 보며 한숨 쉬던 부엌, 남편 영정 사진 올려뒀던 작은 방. 그 모든 공간에서 나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위는 성급했어요. 짐을 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삿짐 차를 불렀고 기사에게 다 버리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죠. 저기, 그 박스는 내가 챙길게요. 그 안엔 내 이름으로 적은 단 한 장의 졸업장이 있었거든요. 글을 몰라도 그 종이는 내게 자존이었어요. 오피스텔은 차가웠어요. 벽지는 깨끗했고 창도 넓었지만 내 마음이 닿을 곳이 없었어요. 딸은 옷을 넣으며 말했다죠. 엄마, 여기가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는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로 들렸어요. 사위는 보상금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어요. 어차피 내 목도 생긴다며 계산서처럼 말했어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그림자 하나 지지 않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주가 준 메모를 꺼냈어요. 할머니 방 최고. 나는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이젠 누구도 내 방을 최고라고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짐 싸는 법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걸 남의 입에서 듣고야 실감했거든요. 사위는 아침부터 부동산에 가자고 재촉했어요. 계약 전에 잔금 확인을 해야 한다며 차 안에서 내게 명세서를 내밀었죠. 나는 숫자를 읽지 못했어요. 아니, 보이지 않았어요. 도장이 찍힌 종이만 자꾸 떠올랐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옆자리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빠질수록 조용해지더군요. 부동산 사무실 앞 사위는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죠. 어머님, 이제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도 넓고 깨끗하다고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원한 건 공간이 아니라 기억이었는데 말이에요. 사인은 단 몇 분이면 끝났어요. 사위가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렸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빠지자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더군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짐이 다 정리돼 있었어요. 오래된 솥은 이미 내다 버려졌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내 찻잔도 보이지 않았어요. 살아온 시간보다 치워진 물건들이 더 빨랐어요. 손주가 좋아하던 작은 이불을 챙기다 그 애가 적어준 메모가 떨어졌어요. 할머니 방 최고. 그 글자 하나에 내가 얼마나 웃고 울었던지 몰라요. 그 종이만 품에 넣고 남은 방을 돌아봤어요. 발바닥이 닿았던 자리마다 내가 있었어요. 무릎 꿇고 걸레질하던 거실, 창밖을 보며 한숨 쉬던 부엌, 남편 영정 사진 올려뒀던 작은 방. 그 모든 공간에서 나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위는 성급했어요. 짐을 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삿짐 차를 불렀고 기사에게 다 버리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죠. 저기, 그 박스는 내가 챙길게요. 그 안엔 내 이름으로 적은 단 한 장의 졸업장이 있었거든요. 그를 몰라도 그 종이는 내게 자존이었어요. 오피스텔은 차가웠어요. 벽지는 깨끗했고 창도 넓었지만 내 마음이 닿을 곳이 없었어요. 딸은 옷을 넣으며 말했다죠. 엄마, 여기가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는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로 들렸어요. 사위는 보상금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어요. 어차피 내 목도 생긴다며 계산서처럼 말했어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그림자 하나 지지 않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주가 준 메모를 꺼냈어요. 할머니 방 최고. 나는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이젠 누구도 내 방을 최고라고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보상금이 나오면 딸 이름으로 적금 하나 들어주겠다는 말에 나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사람 입에선 고마움보다 숫자가 먼저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사위는 오피스텔 관리비 말고 딱히 신경 쓰는 게 없었어요. 손주 얼굴도 안 보였고 딸은 여전히 전화를 받았다 끊기 바빴어요. 바쁘단 말이 익숙해서 그 말에 더 이상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며 어머님 몫은 조금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 눌러놨던 찜찜함이 확 올라왔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반찬통, 전등 하나 없는 조명 아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외풍까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곳 같았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외롭다고 말했더니 그 애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오피스텔도 남의 명의였고
관리비도 내 이름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양보한 게 뭔지, 진짜 놓친 게 무엇인지, 그 하나씩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래전 서랍에 넣어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겨둔 서류였어요. 그 안엔 집을 처음 살 때 작성한 원초본 등기 문서가 있었어요. 거기엔 내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 문서를 보자마자 나는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다음 날 동사무소에 들러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겉으로는 사위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이전 이력에 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들고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선 그 집 거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중간 계약 내역과 이전 거래 자료를 보여줬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내역을 조용히 복사해달라고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속에서 무언가 또각또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밤,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되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시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제야 웃었어요. 그래,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기대 안 해요. 대신 기록은 해요. 남들이 버린 걸 나는 버리지 않고 적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연습장에 조용히 한 줄을 썼어요. 나는 내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사위가 웃든 말든 딸이 외면하든 말든 이제부터 내 손에 남겨진 기록이 내 편이 돼줄 거란 걸 나는 아주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더 쉽게 날 건너뛰었을 거예요. 오피스텔 창밖으로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복사한 등기 서류를 천천히 다시 펼쳐봤어요. 어떤 이름이 어디서부터 바뀌었는지, 내가 어떤 순간에 사라졌는지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그 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내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저 서럽고 울기만 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디까지를 내 몫으로 썼고 어디부터를 자신들 이름으로 돌렸는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나는 동네 법률구조센터에 찾아갔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상담사에게 조용히 서류를 건넸고 몇 번의 고개 끄덕임 뒤 그는 입을 열었어요. 이전 계약서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상금 정산이 끝났다고 곧 일부 이체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곳 직원에게 서류를 정리해서 사위 앞으로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명의상 문제가 있어 거래 검토 다시 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날 저녁 사위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 그런 걸 부동산에 알리냐며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다죠. 내가 찍은 도장은 믿음 위에 있었고 당신이 한 계약은 욕심 위에 있었다고요.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 눈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라는 걸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제는 나도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손주는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언제 집에 다시 와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젠 할머니가 집을 다시 찾으러 간다고요. 벽에 붙은 손주의 그림 아래 내가 적은 글귀 하나를 붙였어요.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시작한 것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죠. 말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증인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내가 법을 몰라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몰라도 꿰뚫는 눈은 있어요. 며칠 전 부동산에 전달했던 서류가 계약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고 사위는 허겁지겁 다시 나를 찾았어요.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말끝도 짧아졌어요. 그날 나는 일부러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위는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며 문서 출처가 뭐냐고 묻더군요. 나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밀어놨어요. 복사한 등기문서와 문해교육반에서 내가 손수 쓴 한 장짜리 요약 메모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사위는 말끝이 달라졌어요.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혔고 눈동자는 자꾸 테이블을 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를 천천히 듣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성이 높진 않았지만 목소리에 조급함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왜 엄마가 이럴 수 있냐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제야 솔직해지나 싶었거든요. 나는 딸에게 말했어요. 망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라고.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에서 통보가 왔어요.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어 계약이 보류된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사위는 결국 내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았고 예의도 없었어요. 그냥 다짜고짜 도장 다시 찍어달라고 그럼 문제 없어진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처럼 무겁고 불안정했어요. 다음 날 손주가 왔어요. 엄마 몰래 왔다며 내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줬어요. 짧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힘내요. 나는 알아요. 그 쪽지를 보고 나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웃었어요. 이 싸움이 단지 집값이나 도장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단 걸. 그 아이는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방 안 한켠에 문해교실에서 배운 단어들이 붙어 있었어요. 존엄, 결정, 주인. 나는 그 단어들을 다시 꺼내 혼잣말로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를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다는 걸. 계약이 깨졌단 소식에 사위는 결국 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도 알았겠죠. 며칠 뒤 집 앞에 붙은 현수막이 철거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개발구역 제외 재검토라는 말이 돌고 있었고 사위는 손에만 떠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럴 줄 몰랐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가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딸이 찾아왔어요. 오피스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고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 애가 꺼낼 말이 있을 때까지 그저 따뜻한 물을 내줬어요. 딸은 한참 있다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이젠 뭘 해도 엄마한텐 못 갚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딸을 봤어요. 어릴 때 내 무릎 위에서 잠들던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나는 물었어요. 그 사람과의 삶에서 진짜 너였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딸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이 집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내가 밀려났던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애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이제 집을 되찾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문해교실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마을 문화관에서 시 낭독회가 열린다며 내가 써둔 시 한 편을 발표해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는 그 시를 꺼내 읽어봤어요. 오피스텔 좁은 식탁 위, 햇살 들어오는 창가에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고 내 이름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나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 글을 다시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사위가 내게 남긴 건 상처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내 뿌리를 다시 묻었어요. 땅이 무너져도 내가 내 마음 붙잡고 있으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도장 하나로 나를 내쫓은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 시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세상이 참 묘하죠. 말없이 쫓겨났던 사람이 이젠 무대 위에 서 있더라고요. 작은 마을 문화관, 나무 의자들이 반듯하게 놓인 가운데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고 천천히 한 줄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때 내 이름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집도 나를 기억하던 얼굴들도 하나둘씩 떠났거든요. 천장은 높았고 조명이 부드럽게 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식은땀이 나던 손바닥을 조용히 허리에 붙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썼고 내 마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관객 속 어딘가에서 손주가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양손으로 무릎을 꼭 쥐고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 하나에 나는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냈어요. 집이란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 위에 나를 다시 짓고 있는 중입니다. 딸이 객석 뒤편에 서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애도 내 낭독을 듣고 있었어요. 몇 줄을 읽을 때마다 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낭독이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나는 무대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때 손주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집 다시 찾았지요? 나는 웃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찾았다고. 사람들이 준 게 아니라 내가 걸어 들어가 되찾은 거라고. 며칠 후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새 집엔 문해교실에서 받은 수료증,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새 그림이 벽 한켠을 채우고 있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어요. 이젠 누가 와서 도장을 내놓으라 해도 나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도장은 가져갔지만 나는 나를 안 뺏겼다고. 한 장짜리 연습장 위에 나는 오늘도 이름을 써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게 다 내주고 뭐가 남았냐고. 나는 대답해요. 내가 남았다고.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도장은 빼앗겼지만 내 삶의 결정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상처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